최상필 단장 만드는 짜장면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희 한 분 한 분 얼굴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전국 상황이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지금 잘 전개되고 있느냐 이건데요.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대통령과 정부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정치의 중심에 대통령과 정부 관련 기사가 나게 돼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의도적인 무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뭘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 부분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당에는 역시 단계 사태를 둘러싼 한동훈의 거취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고, 야당은 야권은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가냐 이건데요.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야당부터 얘기하면 조국이는 다음 달에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그래도 사람 일이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고 0.001%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라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와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0.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9.99%는 그날 대법 확정 판결 나고 그리고 바로 수감되는 겁니다. 조국이는 그런데 이재명이는 어떠냐?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는 어떤 법조인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매일 아침에 KBS 라디오 하면은 좌파 성향의 패널들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토론하잖아요. 그 좌파 패널들까지도 유무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이거 유죄다. 다만 형이 얼마나 나오는가만 남았다 이랬는데 그게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2심에 가면은 다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이 99.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뭐 순간적으로 너무 황당한 재판이 나와서 다들 충격받고 어수선했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한식의 중락, 청명의 중락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이고요. 또 계속 남아있는 그 재판들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 백현동 비리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의 공범인 김인섭이라는 자가 먼저 대법 확정 판결이 났어요. 1심 5년, 2심 5년, 대법 5년 확정이에요. 공범이 5년 확정인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김인섭이는 성남에 있을 때 성남시장을 할 때 이재명이가 김인섭이가 성남시장인 이재명이의 그 성남시장 선거 때 위원장 역할도 하고 선대위원장 역할, 위원장인지 본부장인지 좌장 역할을 했던 관계고, 그 인연으로 해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뭘 끊임없이 가지고 가서 인허가를 계속 받아냈어요. 그때 얻은 별명이 이제 허가왕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인허가 문제는 김인섭이한테 가면 무조건 된다는 거였어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때 터졌던 여러 의혹 사건 중에 하나가 백현동 사건이에요. 그 사건 관련해서 김인섭이가 대법까지 가서 5년형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김인섭이가 그렇게 해서 그 특혜 사건에 그 5년형을 받은 상황에서 그 김인섭이가 로비를 했다면 그러면 상대가 이재명 아니에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어떻게 빠져나가냐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내일 아마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이가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며칠 늦춰졌어요. 12월 초로. 재판부가 한 번 더 보겠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것도 1심에서 9년 6개월 나왔잖아요. 2심, 3심으로 가서 확정이 되면 그 이화영이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온갖 그것을 다 했냐.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 애들 만나서 돈 주고 한 걸 누굴 위해서 했냐.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 부지사 신분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쭉 보면 이재명이가 이 사법의 어떤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엊그저께 유죄는 정말 어쩌다가 아무리 그물을 잘 만들어도 불량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불량품 중에 하나, 그물코가 하나 잘못 터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그물을 다 뚫고 도망을 간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간 문제죠. 그런데 언제 감옥을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시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건 재판이 제일 빠른 거가 공직선거법인데 이게 지난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2심하고 대법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
내년 5월쯤에 확정이 될 텐데 확정이 돼도 집행유예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2심 재판부나 이런 데서 너무 괘씸하다,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올려치기를 하는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고 그러면 확정이 돼도 감옥에는 안 가요. 집행유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유죄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 못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 때 그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오는 것이고 그거는 이재명이가 감옥에는 안 가도 정치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사건 중에 이제 너무 이재명이가 너무 밉다. 나는 이재명이가 감옥 가는 걸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저 이재명이를 우리 정치판에서는 쫓아내야 되겠다. 그거는 내년 5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내년 5월에 공직선거법이 이번에 1심이 유지가 돼서 확정되면 그걸로 이재명이는 정치적으로는 사망해요. 다음에 이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고 안 가고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15일이었잖아요.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저 직후 그 야권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야권 입장에서 볼 때 걱정도 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막상 1심이 징역 1년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이재명이는 끝났구나 이렇게들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막 부산해져서 그 이재명 쪽이 아니라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이재명 똘마니들은 이재명 똘마니들대로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서 막 장애 집회를 하니 뭐니 이랬지만 반 이재명 세력들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살당했던 반명계 중에 뭐 서른이 같은 친구가 갑자기 언론에 나타나서 막 뭐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저 김부겸이니 김경순이 김동연이니 이재명이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이런 좌파들이 이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칫 잘못 움직이면은 그래도 이재명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 움직이면은 이재명 똘마니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눈치 볼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또 종북 주사파들의 분열과 이합 집산은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자기들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최대한 빨리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니까 탄핵을 하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뭐 올해 안에 뭘 끝장내겠다고 막 그러고들 떠들어댔는데 그걸 하려면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뭐 촛불이 그래도 수십만 명은 뭐 모여야 되잖아요. 광화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11월 2일 집회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몇천 명도 못 모으니까 저 민노총이나 여러 그 종북 주사파 단체들한테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집회할 때마다 숫자가 더 줄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뭐 집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우선 집회 자체가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그럴듯한 집회조차 하기 어렵다고 하는 현재 이재명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칼을 칼집에 놓고서 몇 차지 가면 휘두르겠다고 협박할 때는 세 보이는데 막상 칼을 확 뺐는데 뭐 녹이 막 썰어 있고 어디 이가 나가 있고 이래버리면은 안 빼니만 못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이하고 종북 주사파들이 그동안 하도 그냥 탄핵 갖고 협박을 해대가지고 진짜 저거 무작스럽게 탄핵으로 갈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대비도 했는데 막상 저것들이 한번 칼을 확 빼서 11월 2일 날 모였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경찰 측에 17,000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집회는 경찰 측에 15,000명 그 다음에는 아예 숫자도 발표를 안 했어요. 쪽팔려가지고 이런 정도니까 이거 완전히 헛방이다. 그 이재명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성호TV가 주최해서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엊그저께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 이재명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의 실력이 미천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여실히 드러났다.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는 전국 순회 토크쇼는 계속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것들이 탄핵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저것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탄핵의 칼을 뽑아 들었는데 별것 아닌 것은 원래 실력이 별것 아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탄핵하고 협박할 때 우리가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우리가 맞짱을 떴기 때문에 저게 새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8년 전에는 저 종북 수사파들도 진짜 탄핵이 가능한지 확신도 없이 그냥 몇 사람이 탄핵 한번 외쳐봤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유우파 진영도 뭐 설마 탄핵이야 되겠어? 박근혜 대통령부터 뭐 말이 그렇지 어떻게 탄핵이야 되겠냐? 이런 것을 너무 안심하고 있어가지고 저쪽에서는 반신반의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탄핵하다가 진짜 칼을 뽑았는데 진짜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자유파는 설마 탄핵이야 되겠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하다가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을 보면 탄핵은 저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할 힘도 없고 탄핵할 실력도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도 8년 전과 달라서 그런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탄핵으로 몰려들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이미. 그래서 탄핵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판단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야 탄핵은 안 돼 걱정하지 마 다 집에 돌아가도 돼 하는 순간 하다가 정말 우리가 허점을 노출하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탄핵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될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니라 만에 하나 탄핵이라는 사태가 재현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탄핵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는 계속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투쟁을 함께 해야 동지가 확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고성훈 TV 아미가 회원들이야말로 가장 그 주견이 뚜렷한 자유파 주류들이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태평성대처럼 그냥 이렇게 제 방송만 보고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러고 있으면 정말 유사시에는 이 행동력과 조직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예비군 훈련하고 동원 예비군하고 하듯이 우리 아미고 회원들의 투쟁력, 단결력, 행동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일상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탄핵저지 국민 전선 토크쇼는 아미고 회원 중심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짜장면 봉사활동을 마친 시점이라 여러분들 피곤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모여서 우리 전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현장에서 계속 만날 텐데요. 그건 늘 유사시에 대비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그 두 가지 이유로 탄핵저지 국민전선은 토크쇼는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이하고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상황 분석이에요. 그다음 이제 한동훈이 쪽은 어떠냐? 전 아무래도 한동훈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 같아요. 저게 진짜 한동훈 가족이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동훈이 저게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자가 아니에요. 일설에는 한동훈이가 보이는 태도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그 음모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음모론이냐면 저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사건인데 그런데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 듯이 연출을 해가지고 막판에 일거에 뒤집는 식으로 완전히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고도의 위장 전략을 짜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까지 있는데 한동훈이가 그 정도의 전략을 구사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우리 총선에 저렇게 앉았죠. 저는 이건 한동훈 가족이나 한동훈이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처음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몰래 했는데 어떻게 드러났지? 이게 한동훈의 첫 반응 아닙니까? 실명이 어떻게 확인됐어? 이게 첫 반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했는데 드러났으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원래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 하다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잡혔을 때의 도둑의 첫 반응이 되게 그렇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 아주 상습적인 범인이면 뻔뻔하게 뭐 그래 내가 도둑질했다 어쩔래 하지만 보통의 도둑놈들은 우선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부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증거를 갖다 들이대고 뭐 하면 그때서야 시인하고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제 집에 배를 굶고 있는 우리 애들이 있어서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이제 딱 그런 태도예요. 뭐냐면 내가 안 했어도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이 안 했어도 아니야. 그 얘기는 끝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근데 그게 뭐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욕 좀 하면 그게 어때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아니 내가 그 올라가 있는 게시글 다 봤는데 우리가 다 조사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심한 얘기도 없더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경찰 수사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뭘 자꾸 나더러 먼저 입장 표명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죠.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 그것도 한참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창이가 그랬어요. 이해창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돈 주고 병력을 면탈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몸이 약해서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이 아 내가 병력 면제를 시켜줬다 돈 받고 이런 식으로 거짓 폭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창이는 바로 확인을 했겠지. 그 자기 부인인 한인숙 여사한테 확인을 했거나 아들 불러갖고 했거나 했겠지 바로. 그리고는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법률가니까 바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해창은 어떻게 했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김대엽이라는 자가 워낙 사기를 잘 쳐가지고 이 자의 새빨간 거짓말이 나중에는 밝혀졌어요. 나중엔 밝혀져서 감옥을 갔는데 김대엽이가 이 감옥 가기 전까지는 하도 이거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 다수가 다 속아버렸어. 진짜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아 이해창 아들이 진짜로 부정한 방법으로 군에 안 갔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렸으니까. 김대엽의 사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여전히 우린 법적으로 문제 없어 사과할 일 아니야 라고 버텨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아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실망도 하고 또 혼란도 일으켰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 내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정치인 거거든요. 앞부분은 법이고. 그 당시에 이해창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알지만 이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통령 후보는 법만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정치라고 하는 걸 한 발짝만 더 나가달라. 그렇게 해서 그냥 대국민 사과를 한 번만 해달라. 그러면 이해창 아들이 그런 범법 행위를 했을 리가 없어라고 믿는 자유파 국민들은 당연히 표를 찍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이해창이가 저 정도 얘기하면 뭐 기회를 줘야지 라고 할 수 있다. 이해창이가 끝까지 그걸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떨어졌어. 김대중이랑 표차가 39만 표밖에 안 나거든. 물론 그것만 갖고 이해창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죠. 뭐 그 당시에 이인재도 튀고 260만 표 가져가고 뭐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인재를 튈 때도 이인재를 잡지를 못한 이유가 간단해요. 아니 정치란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이인재한테 고개 숙이고 날 도와달라고 그러냐 이러고 버틴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도동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이인재를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인재도 마지막에는 주저앉을 생각이 있어서 정 그러시다면 이해창이 직접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럼 나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이인재도 어쨌든 대권주자인데 지금은 그 당시에 튀어가지고서 망고의 역적처럼 됐지만 그리고 그 바람에 내내 김대중이 밑에 가갖고서 완전히 망했지만 그때만 해도 어쨌든 상도동계 260만 표를 가지고 갈 정도의 득표력이 있었고 나름 뭐 깜짝 놀랄 젊은 후보로 그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으니까 이해창이가 그냥 가서 나 좀 이번에 도와달라. 그리고 정권 잡은 다음에 네가 다시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은 이인재가 안 튀었을 거야. 근데 이해창은 그런 대목에 있어 폴리티컬 마인드가 전혀 없이 그냥 리걸 마인드, 법률가 마인드만 가지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왜 이인재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냐. 잘못한 건 이인재인데 튀어나간 건 이인재인데 내가 쫓아낸 건 아닌데 그걸 그것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창이는 법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 정치 영역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바람에 4년 내내 이해창 대세론을 구가하다가 막판에 김대중한테 져요. 그리고 나서 또 4년 내내 이해창 대세론을 구가하다가 노무현한테 또 져. 정몽준이를 왜 노무현한테 뺏겨? 정몽준이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만 아는 자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자, 법으로 따지면 아니 한동훈이가 검사를 오래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 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날 국민들 앞에 진짜 고개 깊이 숙여서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뭐 불법을 저질러서 사과했습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사과했냐고. 도이치모터스 진짜 김건희 여사가 뭔 불법을 저질렀냐고.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무혐의 불기소된 거 아니에요. 그 작은 파우치백 그거 피해자지 그게 무슨 법적으로 처벌할 일이냐.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검찰에서 불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잖아요. 정치니까. 이해창이처럼 법만 따졌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 안 했을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사과하지 이러고 버텼을 거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아주 깊은 고개를 숙이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잖아요. 그 사과 때문에 좌파들은 여전히 윤석열 타도를 외치지만 그 사과 때문에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좀 등을 돌리려고 했던 우리 자유우파 주류 영남권 보수 유권자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정치가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번 단계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이 게시글에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주장대로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지가 정치를 하려면 이 대목에서 당원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더구나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부부한테 그렇게 모진 폐륜적인 발언을 당원 게시판에 어쨌든 올라가게 만든 데 대한 최종적인 당대표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설사 그 가족이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와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정말 고개 숙여서 깊이 사과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정치거든요. 근데 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고서 지금껏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단계 사태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라도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당대표가 그거 확인을 못 하겠어요?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자기 가족이 전혀 연루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전혀 연루된 게 없다 조사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있는 제가 당대표로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당원들 걱정 끼치고 국민들 걱정 끼치게 되고 또 대통령 부부에게 어쨌든 불편한 마음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 앞으로 당원 게시판을 정말 제대로 잘 관리하겠다. 이래야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그리고 만약에 지는 다 확인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한동안 딴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직간접적 연루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즉시 기자회견 열고 사과해야죠.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형사적으로도 혹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를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수사해 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대표인 제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으시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비로소 뭐가 수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당대표직에 물러나게 되더라도 다음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가 당대표 말고 닳다고 하는 게 지 목표겠어요? 지 딴에는 그래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대표라고 하는 코스는 그냥 당대표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가는 길도 있지만 원래 한 1년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는 수도 있고 아예 당대표 없이도 대통령 도전하는 길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당대표를 했어요. 비대위원장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 되는 길은 여러 수백 가지 길이 있는 거야. 다 열어놓고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목표라고 하면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자유우파 진영의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동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부부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하고 이걸 해나가는 게 정치. 이제는 전혀 그런 포리티컬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이 지무든 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너무 늦어서 한동훈이가 이 단계 사태라는 무덤에서 다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느껴요. 왜 그렇게 느끼냐? 제가 어제 우리 고성TV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대담하면서 드렸는데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가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제 주위에 다 언론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여의도 정치판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전해주는 분들도 많으신데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 한동훈이랑 같이 사진 찍었던 전당대회에 나가서 사진 찍었던 사람들 있죠. 자기들은 한 몸처럼.
그게 장동혁이, 그리고 진종호, 그리고 또 박정훈이 송파에 그랬잖아요. 그 지금 그중에 장동혁이는 최고위원, 1등한 최고위원, 진종호는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유자들이 한 일주일 전후부터 태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얘기를 안 한대. 단계 얘기가 나오면 자꾸 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한 3주째 지금 3주 전부터 터졌잖아요. 그전에는 막 이자들이 나서서 한동훈이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사안이니까 이자들이 나서서 막 친윤계를 공격하고 단계 사태 문제를 처음에 최고위원들 중에서 제기한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 요즘은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자들이 입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도 다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이나 김민전이는 확인을 못했겠죠. 반한동훈이니까. 그렇지만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 정도는 한동훈이하고 매일같이 어울리는데 물어를 봤을 거고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들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이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 같은데 여기 자기들이 더 한동훈 실드 치러 나갔다가 지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발을 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본인들한테 안 물어봤지만 취재 기자들, 여의도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어제까지 한동훈 입장에서 그냥 이 장해찬 공격하고 단계 사태 별것 아닌데 왜 이러냐고 했던 사람들 보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예요. 김종혁이다, 신조다 이런 친구들이. 이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장동혁이냐 박정훈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은 한동훈이가 어찌어찌 해서 대표직에서 그만둬도 지 국회의원은 계속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지금 당 지도부에 무슨 핵심처럼 후군날 라디오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날아가면 누가 그 사람들 찾겠어요. 그야말로 한동훈이하고 정치 생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만 그냥 극악스럽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한동훈의 세가 위축됐어요. 고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도 정치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한동훈이가 끝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저러다가 정말 자해적으로 자폭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지금 그런 그 틈을 노려서 원래 오늘 처리하려고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좌파들이 12월 10날 처리하겠다고 한 2주 가까이 지금 늦춰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국민의힘 안에 친한계하고 친윤계 이른바 간에 갈등을 좀 더 부추겨가지고 이탈표를 조금이라도 더 끄집어내겠다. 이런 약한 계산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한동훈 일당들의 가세로 통과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앞에 감히 얼굴 들고 서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건 김무성이 유승민이보다도 더 얍삽하고 야비한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그건 한동훈이 그날로 바로 죽어요. 정치적으로. 그거 정도는 한동훈이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이제 거의 막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수단으로 특검법만은 자기가 막아서 그래서 대통령한테 쫓아가가지고 대통령님 제가 막았어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구명 살려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0날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걱정도 안 합니다. 그건 한동훈이가 알아서 막을 거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합니다. 또 한동훈이 밑에 친한계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도 다 똑같아요. 김무성이 유승민이만 배신자라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함께 했던 자들이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동훈이가 당권 잡으니까 한동훈이한테 잘 보여서 뭐라도 하려고 모였던 한동훈이가 밥 먹자 그러면 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했던 한 20명의 현역 의원들 중에 한동훈이가 이 정도로 위기에 몰렸는데 이제 벼랑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어쨌든 한동훈이랑 같이 벼랑에서 같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끝까지 한동훈과 함께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움직이는 배지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탈을 해도 배지들이나 이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이탈할 국민의힘 배지들은 없다. 그래서 지난번 2차 때는 4표 이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표 이내 3표건 2표건 이탈이 한두 표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4표까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의 정치적 낙마와 사망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이 뭐냐? 누구를 다음 당대표로 세우냐? 이 고민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한테도 자꾸 한동훈 다음은 누군가요? 한동훈 다음은 누군가요? 박사님 누구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최근에 계속 받아요.
전 아직 생각해둔 사람이 없어서 생각해보자 그러고 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냐.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집권 전반기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해왔고 그런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 헤쳐온 그 여정에서 이루어낸 성취를 보면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낸 겁니다.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국회 입법부를 종북주사파가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워낙 여전히 종북주사파 민노총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쪽으로 얘기하면 언론은 서쪽으로 하라고 보도할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적대적인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이렇게 성과들이 많은데 왜 홍보를 잘 못하냐고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데 홍보를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홍보 기획을 잘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홍보라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하는 언론이 아라 그러면 어라 그러고 가라 그러면 나라고 전해주고 있으니까 홍보를 아무리 잘하는 홍보 선수가 있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두 가지 방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는 이 오염된 언론을 통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대안적 언론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고성TV 시청자들이 저 조선일보 끊은 지 오래됐어요. KBS MBC 안 본 지는 5년 넘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성TV를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재명이는 곧 가겠구나. 한동훈이 이거는 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 라고 판단들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유파 유튜브들이 조금 더 정론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런 자유파 유튜브들을 그게 꼭 고성TV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성TV도 좋고 다른 여러 자유파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유튜브마다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KBS, MBC, 조중동 안 보시는 건 좋은데 그럼 다른 거라도 봐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자유파 유튜브들이 여러 수백 개의 유튜브들이 각각 장점이 다른 유튜브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적어도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한동훈이는 어디쯤 가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어차피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뭐 잘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왜곡되니까 그 활동, 그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국민들한테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으니까 그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찾아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생방송으로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적어도 대통령이 생방송하는 것까지 악마적 편집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종북주사파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대통령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 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어쨌든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참 어렵게 해온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그 인물로 그냥 계속 가져갈 수는 없지 않냐. 좀 확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대통령실과 개각, 내각을 전면적으로 쇄신 개각하는 것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개각하는 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누구를 그만두게 하는 거는 대통령 결심 하나로 그 다음날 통보할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 그런데 그럼 그 자리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쉬게 하면 적어도 거의 같은 시간에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고는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표를 해놓으면 이제 이 사람이 언론의 여론 검증을 통해서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어도 한 달 가까운 검증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다시 와야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검증 과정에서 정말 국민 눈높이, 여기는 진짜 국민 눈높이에요. 한동훈이 눈높이 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흠결 같은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야말로 옥의 티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검증하는데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뭐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의 개편과 전면 쇄신 개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이 개각과 관련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로는 좀 부족하고 대통령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분야, 각 부처가 맡은 그 분야 민생은 알아서 챙기는 거고 이 모든 부처 그리고 모든 대통령실의 비서 수석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목표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2년 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표만큼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거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퇴임 때 대통령 지지율이 80이 넘는 대통령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가 국민들한테 잘 알려만 진다면 대통령 퇴임할 때 뭐 80% 지지율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봤던 그 목표예요. 대선에서 48% 얻어서 대통령이 됐으니 그때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여론조사할 때 지지하게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냐.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게 퇴임 후 48%를 목표로 가면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퇴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퇴임 때 48%를 기록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이 퇴임 때까지 48%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2년 반 전에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를 얻으면 돼요. 그죠?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파가 총결집했잖아. 영남권이 총결집했잖아. 거기에 플러스로 이게 이쪽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중도표가 마지막에 가서에서 4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도 똑같이 가면 돼요. 2년 반 전에 했던 그대로 자유파 총결집을 먼저 시키면 돼요. 그 자유파가 어디 화성에 삽니까? 금성에 삽니까? 대구에 살아, 부산에 살아. 그래서 영남권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좀 많은 이 세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는 뼛속까지 교수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3대 할아버지 때부터 보수야 라고 했던 사람들부터 결집시키는 것이 1단계 여론 작업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나는 죽으나 사나 자유우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방식으로 알려만 줘도 다시 결집이 돼요. 정말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결집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이재명이 잡아놓고 문재인이 잡아놓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마디 말로 나는 자유우파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문재인이 잡아놓으면 그걸로 다 해결이 돼.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자유우파구나. 우리가 2년 반 전에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았구나. 이제 그걸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더 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자유파 진영의 총결집을 먼저 시키고 이게 결집이 되면 윤석열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중도파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48 만들면 돼요. 지금 한동훈이가 대구에서 지지율 15% 나왔어요. 대구에는 부산 경남에는 김대중 때도 12에서 15% 나왔어요. 왜? 호남 사람들이 그 정도는 거기서 사니까. 한동훈이가 호남에서 15 나오고 대구에서 15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한동훈이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대구 갔고 부산 가서 직접 물어봤잖아요. 지금 옆에 한동훈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말은 못하고 이거부터 하더라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는 또 영남 PK 지역에는 한동훈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자유파는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대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모이자라고 하는 바닥에서부터 민심이 쫙 결집이 돼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걸 하면 돼. 그걸 할 수 있는 진영을 구축해야 돼. 대통령실 개편도 총리 이하 대대적인 쇄신 개편도 바로 영남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 자유파의 주류를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성과 명망성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하고 총리 이하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믿을 게 지금 국민들 지지밖에 더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대통령한테 협조해 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한동훈 일당이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하는 일이면 뭐든지 밀어줄 것 같아요? 끝까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믿을 유일한 힘은 국민이야. 그 국민도 좌파 국민이 아니라 자유파 국민이야. 2년 반 전에 윤석열을 찍었던 48%의 국민 그거 하나 믿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바로 그런 사람들, 2년 반 전에 그 선거 승리를 이끌은 선거연합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되고 그런 개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